지금부터 기후위기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에 관한 2023년도 5번째 청년 아고라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대학관리 아나운서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청년 아고라는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해 주셨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와 쿠키미디어 및 대학관리에서 주관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발맞춰 이 자리를 통해 해답의 열쇠를 찾기 위해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무더위의 연속이었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 아프리카, 유럽 등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유엔은 이제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가 펄펄 끓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고됐던 기후변화 현상들이 인류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둘러싼 현 상황의 문제점과 해법을 얻고자 이번 아고라회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호명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관리 김현준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국종선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신지영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기후변화 청년단체 김선율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기후 커뮤니티 턴테이블 황석진 공동대표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학생 기후행동 김아현 전국대표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쿠키뉴스 정치팀 황인성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아고라를 위해 힘써주신 대학관리 김현준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기업및 독립언론 대학관리 대표 김현준입니다. 올해 대학관리가 총 6번의 청년 아고라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청년 공론장을 좀 만들고자 이런 거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5번째인데 기후위기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후위기가 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좀 계속해서 좀 해결 방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정부나 좀 정치권에서 그런 움직임이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유의미한 행동이나 해결 방안 이런 게 많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분들을 모신 토론회에서 좀 그 부족함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는 2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좀 내년이나 또 내후년에 또 계속해서 해결 방안을 위한 자리가 많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평일에 바쁘신 와중에 다들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토론회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제 발표 발제는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국종선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안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포스트에게 국종성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인데요. 저는 그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현재의 기후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기후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들은 어떤 게 있으며 앞으로 기후 위기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기후 위기와 또 그 파리 협정과 연관해 가지고 탄소 중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게 문제점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어요. 지금이 이제 노벨상 시즌인데요. 재작년에 2명의 기후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나베 교수님과 하세마 교수님이 받으셨는데요. 이 두 분이 이제 지구기를 물리적으로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변동성을 정량화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 예측에 기여했다고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기후학자로서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이 뭐냐면 이 상은 노벨 물리학상인데 기후 변화를 연구하시는 분은 현재 뭐 융합 연구를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지구과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유럽에도 물리학과 지구과학 엄연히 학문의 영역이 이제 다르게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 물리학상에 이제 기후학자를 선정했다는 것은 이분들이 노벨 재단에서 뭔가 현재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뭔가 이야기하려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뽑은 향후 위기 순위가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요. 이게 왼쪽 이 그림이 이제 2년의 이제 현재 위기고 그다음에 10년 내에 가장 큰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내 위기를 보시면은 이제 물가 상승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내추럴 디자스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앞으로 이제 그 익스트림 웨더와 관련된 그런 것도 2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앞으로 10년 내,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 상승이 제일 가장 큰 위기로 경제에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10년 내에서는 순위가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에 실패했을 경우, 두 번째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실패했을 경우, 세 번째가 자연재해,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훼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녹색 계통으로 나타난 게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에 종사하신 분들이 보시면 이 10위 안에 1, 2, 4등뿐 아니라 6등, 10등 총 6개의 기후 변화 관련해서 위기를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은 이 1등, 2등, 3등 보시면은 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하나는 완화에 대한 거고 하나는 적응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완화에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후변화의 완화, 그러니까 기후변화 지금 이대로 놔두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위기도 있지만은 이 전 세계에 지금 현재 파리 협정 이후에 이제 그 신기후 시대가 도래해 있는데 이 시대에 완화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기후 경쟁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위기도 반영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요, 미국의 나사에서 만든 기후 나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고요. 월별 기온이 있으면 월별 기온을 쭉 선으로 이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좁으면 온도가 낮은 거고요. 그다음에 원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온도가 높은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색깔까지 칠했는데 색깔이 빨가면 기온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최근으로 오면서 원의 넓이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1980년부터 그런 온도의 상승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면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폭염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걸 텐데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작년의 예인데요. 2022년 7월에 영국에서 4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이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이 유럽 지역은 여름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북유럽 지역은 대부분의 경우가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도 없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곳이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후 변화가 바뀌면서 기존에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던 세상에서 40도가 넘는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될 때에 저런 기후 변화가 나타나면 큰 이제 피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년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작년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 굉장한 폭염과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중국의 149년 만에 폭염인데 가로수에 열 때문에 가로수에 자체적으로 이제 불이 난 경우가 있었고요. 이 사진도 꽤
유명했던 사진인데 2020년 7월에 일본의 이제 논에서 수온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논에 살고 있던 가재들이 이게 익어버리는 이런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2월인데요. 우리나라는 8월이 제일 덥지만 호주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2월이 가장 덥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호주 2월이 약 40에서 49도까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작년 2월뿐만 아니라요. 제가 올해 2월에도 호주 멜번에 갔었는데 그때에도 제가 방문할 당시에 멜번에 멜번이 여기 있습니다. 멜번의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더운 날씨를 제가 경험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폭염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가끔씩 힘든 해가 가끔씩 나타나곤 했지만 이런 것들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해수면 상승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1900년부터 해수면이 쭉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수면 상승이 쭉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해수면 상승의 속도입니다. 해수면 상승의 속도가 초기에는 약 1년에 0.6mm 정도 증가했지만 나중에는 이것보다 2배 이상 커진 1.4mm/y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2배가 늘어나가지고 3.3mm입니다. 그리고 이게 빨간색 영역에서 보시면은 이쪽 영역과 후반 영역에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해수면 상승의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게 계속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과학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그림이 요 사진인데요. 요 사진은 과학계에서 가장 저명한 저널인 사이언스지에 2021년 6월 18일에 표지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수도에 이르는 벽이 있는데요. 이 벽을 경계로 육지와 바다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 벽은 해안 침수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벽입니다.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이 바다 쪽에 이런 옛날에 사원으로 쓴 걸로 추정되는 이런 건물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육지였던 지역이 침수되어서 지금 바다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이 자카르타 수도는 이 해수면 상승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매년 수천억 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피해가 커지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수도를 이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르네오 섬으로 수도를 이전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제 이 기후변화 물론 지하수 사용과 기후변화 피해에 의해서 수도를 이전하게 됐는데 그 보르네오 섬은 열대우림이 굉장히 잘 발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수도 이전을 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피해서 왔는데 그게 오히려 기후변화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데로 가가지고 약간 씁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남태평양의 이제 도서국가인데요. 투발루라는 도서국가인데 이 도서국가는 산호로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안에 이 섬은 전체적으로 다 잠길 거라 해서 이 섬의 주민들은 이제 이주, 그러니까 기후 난민이 되는 거죠. 이주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발루의 이제 외교장관인데요. 외교장관이 그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해수면 상승에 약간 좀 둔감한 경향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해수면 상승의 피해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해수면 상승이 이제 2m 상승할 때에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영역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침수를 막혀서 이 지역을 포기하거나 또는 이 지역이 침수되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해수면 침수를 막아야 되는 그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기후 위기에 대한 피해는 해양 산성화입니다. 이 대기 중에 CO2 농도가 높아지면은 그 CO2 농도의 그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해양의 CO2 농도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맥주를 마시면은 굉장히 이제 톡 쏘는 맛, 그게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거기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탄산인데요. 탄산이라는 것은 산성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해양이 그 산성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 바와 같이 이 바다의 산성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산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성이 강화되면 이런 석회로 구성된 이 해양 생물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들은 해양 산성화되면 거의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그런 조개나 소라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쪽 한쪽의 생태계가 붕괴되면 전체적으로 해양 생태계가 붕괴돼서 전체적으로 백화현상이라는 전체적으로 해양 생태계가 붕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폭염 증가,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그 다음에 해양 산성화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라고 이제 느끼는 것들은 아마도 극한 기상 때문에 우리가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서 극한 기상이 더 강하고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위기로 느끼고 거기에 대한 생명과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기후 위기가 진행되면은 더 강력하고 잦은 폭염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의 기온은 올라갔는데 겨울 폭풍은 강화되고 폭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면 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염과 폭설들이 증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올해 8월에 베이징의 이제 모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이 잠겨 있는데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작년에 강남 홍수가 있었고 올해는 이제 충청도에 이제 엄청난 홍수가 있어서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연히 수증기의 증가하기 때문에 집중호우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던 공기가 머금고 있는 수증기를 몽탕 모아가지고 비로 뿌리는 거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증가하면 집중호우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구의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그 집중호우의 강도는 7%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됐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또 가뭄이 또 길어지고 또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겨울철에 히터를 틀면은 굉장히 건조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육지에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충분한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더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해지면은 육지에 있는 비의 85%는 육지에서 증발된 물이 다시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조해지면 다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가 바뀌는데 비가 많이 온 곳에서는 비가 좀 적게 오게 바뀌고 비가 적은 곳에서는 많이 오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편안하게 이산화탄소를 펑펑 소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비가 많이 온 곳에는 더 많이 오고 비가 적게 온 곳은 더 적게 오기 때문에 피해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알 수 있는 게 더 강력해진 태풍이에요. 기후 변화가 되면은 이제 태풍의 주요 에너지원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이고 그다음에 따뜻한 바다를 지나야 태풍이 더 강력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가 되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늘어나고 따뜻한 바다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강력해져서 슈퍼 태풍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하와이 다들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더 강하고 광범위한 산불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산불은 그냥 인간의 실수 또는 자연의 어떤 번개에 의해서 는다고 생각하지만 기후변화 그거는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산불을 만드는 그런 요인 자체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대기가 건조해지고 땅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한번 산불이 발생하면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더 강하게 발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가 기후 변화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상재해들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위에 보면 인간 활동에 대해서 미래는 아니고요. 인간 활동에서 극한 기후인데 실제 수치적으로 보면은 과거 20년에 비해서 최근 20년이 굉장히 더 많이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도 좀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재해가 있느냐 보시면 1등이 홍수입니다. 1등이 홍수고 2등이 태풍과 같은 스톰이고요. 3등이 지진인데 지진은 뭐 기후변화하고 별 관련이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네 번째는 이상 고온, 다섯 번째는 산사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이 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상재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이 극한 현상이 더 강하게 발달할 거라고 지금 대부분의 기후 예측 모형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IPCC AR 6차 기후변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기상재해, 기후 재해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홍수를 얘기하면 10년 만에 오는 홍수, 100년 만에 오는 홍수, 뭐 이렇게 제일 정의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거는 뭐냐면 10년 만에 오는 홍수가 있는데 기후변화가 1도, 1.5도, 2도, 3도, 4도 될 때 얼마만큼 더 강해지냐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가 4도가 된다면 집중호우는 3배가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0년 만에 오는 홍수를 우리는 3.3년 만에 한번 겪게 될 것이다. 10년 만에 오는 가뭄을 2.5년 만에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오는 폭염을 거의 매년 겪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극한 기후인 50년 만에 오는 폭염을 39배 정도 더 강하게 더 자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IPCC 그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느끼는 게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극한 재난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극한 재난이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같이 복합적으로 극한 현상이 증가할 거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폭염을 얘기하는데요. 폭염이라는 것은 고기압성 흐름이 계속 정체되어 있을 때 이제 폭염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폭염이 가뭄을 동반합니다. 고기압성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제 가뭄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가뭄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제 땅에 있는 수분이 기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기온 조절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오면 이 가뭄이 폭염을 다시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상승 작용이 있게 됩니다. 게다가 가물고 폭염이 되면은 당연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산불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더 폭염에 더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산불이 나타나면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는데 이 나무들이 온도를 또 조절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증발산에서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데 산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 더 가뭄도 심해지고 폭염도 더 심해지는 이렇게 복합적인 극한 현상이 기후 변화가 되면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피해가 가중되고 우리가 기후 위기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불에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요 그림만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작년입니다. 작년 7월 17일인데요. 작년 17일에 유럽은 어마어마한 기후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도 이상의 기온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50년 만에 가뭄, 그러니까 전형적인 복합 재난의 형태로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보시는 그림은 2020년 7월 17일 기준으로 이 빨간색 점은 그때 24시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24시간 안에 발생했던 산불이 찍은 겁니다. 점을.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 발생한 산불을 빨간색으로 찍은 거고요. 저 오렌지색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각 점의 개수만큼의 산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산불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그 당시에 엄청난 폭염이었고 50년 만에 가뭄이 발생했기 때문에 온 땅이 건조해져 가지고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이것 때문에 더 피해가 더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년에 그냥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45억 년 동안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이었는데요. 45억 년 동안 기후는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기온이 쭉 올라가기도 하고 어느 시기에는 기온이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온도가 높을 때도 많았고요. 지금보다 훨씬 온도가 낮았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이 45억 년 동안 기후 위기였느냐? 우리가 이런 의심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많아서 그런 이유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후 변화의 속도가 이제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N 간빙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13만 년 전이고요. 이때에도 그 호모사피엔스가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중부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제한적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현재보다 온도가 2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고도는 5에서 8m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거주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빙하기가 있는데요. 최근 빙하기는 22,000년. 그때는 이제 구석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구석기 시대인데요. 현재보다 온도가 6도나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해빙으로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수면 고도는 지금보다 120m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고위도가 대부분이 빙하로 덮여있는 굉장히 혹한의 추위였고 굉장히 더웠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더 살기 어려운 걸까요? 기후 위기라고 부르는 게? 그래서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N 간빙기에서 최근 빙하기까지 온도가 무려 8도나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온도는 고작 이제 작년까지 1.1도였고 올해까지 하면 1.15도라고 합니다. 근데 고작 1도 올라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근데 보시면 이 기후가 변하는데 이런 속도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때 100년 기준으로 하면 0.007도가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만 년 만에 8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빙하기에서 홀로세 6,000년 전인데요. 홀로세는 6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0.05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세, 지금 기후 변화는 100년 동안 1도이기 때문에 이들에 비하면 약 20배 정도 빠르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대기의 순환과 해양의 순환은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육지와 해양의 에너지 불균형, 저위도와 고위도의 에너지 불균형, 그리고 얕은 바다와 깊은 바다의 에너지 불균형.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와 해양의 순환이 만들어지고 그 순환 가운데 기상재해, 기후재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렇게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되면 이 불균형이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이 기후가 바뀌게 되면은 이런 불균형을 어느 정도 계속 해소하면서 갈 텐데 빠르게 진행되면 이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갑작스런 대기와 해양 순환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기상재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태계가 기후변화 적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식물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바뀌면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후가 아주 천천히 바뀌면은 그게 그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후에 적응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기후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그렇게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는 1도에서 5도가 더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고 갈 키워드는 뭐냐면 기후 변화의 속도를 줄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탄소 중립이 우리의 현재의 기후를 과거의 기후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탄소 중립은 이 기후 변화의 속도를 줄이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더라도 지구의 온도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마 천천히 상승할 것입니다. 근데 그 속도를 줄이는 게 우리가 기후 위기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는 우리가 보통 기후를 얘기하면은 기온이나 해수면이나 또는 강수, 비가 오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기후 위기가 굉장히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후 난민의 증가인데요. 보통 지금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시리아 난민인데요.
시리아 난민이 내전에 의한 어떤 그 난민이 발생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 내전의 근본 원인에는 시리아 지역의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의 그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고 갈등이 야기되면서 그래서 생긴 내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도 우리가 기후 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수면이 상승하면 그 지역의 또 분들이 난민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난민이나 어떤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후 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탄소 중립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파리 협약에서 2도 기준점을 세워놓고 2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1.5도 수준으로 맞추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2도가 넘어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도보다 낮은 1.5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측해 보면은 배출량이 425톤을 초과하면 67%의 확률로 1.5도 지지선에 도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은 10년입니다. 2017년 기준이 10년이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는 아직도 이제 5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기준으로 1.15도가 남아서 우리에게 남은 온도는 0.35도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탄소 순환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와 우리의 생태계가 흡수한 이산화탄소 양이 같아지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100이라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그 100이 온전히 대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약 50%, 그중에 25%는 바다가 흡수하고 25%는 이 육상에 있는 생태계가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만 이제 대기에 남는데요. 그래서 현재 1970년 이후에 880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출을 줄여나가는 방법하고 하나는 우리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두 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 어떠냐? 이거는 이제 국가별 발전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냐의 문제인데요. 보시는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신재생 에너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이 2000년대와 2017년 동안에 그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인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오렌지색, 이 노란색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넓은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직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가장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건데요. 자,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태양광 발전이 이제 전기를 얼마나 만들어내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전기의 사용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발전시에서 전기를 하게 되면은 전기 수요가 많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만들고 밤에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적게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만들면은 그 전기를 낮과 밤을 계속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의 총량을 결정할 때는 제일 에너지 사용이 많은 낮 시간에 예비 전력을 포함해가지고 그만큼의 양을 꾸준히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하면 저녁에 전기 사용을 줄이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낮 시간에 전기 사용을 줄이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의 전기 사용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태양광 발전은 가장 발전량이 많을 때가 낮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은 낮 시간에만 전기 사용을 만들지만 실질적으로는 밤의 전기의 생산량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그림이 이제 오리 형태라고 그래가지고 커브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예전에는 이제 이 낮 시간에 전기 사용량이 많았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재생에너지 그 태양광 발전을 엄청나게 설치한 이후에는 낮 시간에 전기의 수요가 굉장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을 태양광 발전이 커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태양광 발전이 우리 전력 사용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생에너지를 하기에 안 좋은 환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더던 그 전쟁을 하고 있어서 유가가 출렁이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이제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생에너지를 많이 가지면 갈수록 우리 경제는 좀 더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생에너지를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냐? 우리나라 현실은 이제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61교 지금 58이고요.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7위입니다. 그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 1위이고, 그다음에 석탄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후 악당가 이제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180개 중 60이 굉장히 창피한 그 수준인데요. 근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위치가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 들어서 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2030년에 탄소 저감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 탄소 중립의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그 어디서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기존의 이제 NDC고요. 이게 수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저감하겠다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계의 배출 목표를 이렇게 늘려줬습니다. 이렇게 산업계에 뭔가 조금 여지를 좀 준 건데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아리백과 같이 이러한 단기적으로 이 기후변화의 완화의 문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걸 완화시켜준다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기업이 기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여기를 늘려줬기 때문에 어딘가를 더 감축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 같이 CCUS는 국제 감축 부분에 굉장히 많이 늘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감축 부분은 아직 어떤 계획이 아직 클리어하지가 않고요. 그다음 CCUS 방법에는 탄소를 캡처를 해가지고 CO2를 이제 줄이겠다는 건데, 보시는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어디에 저장하느냐입니다. 안정된 지반이나 깊은 해양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실망한 계획인데요. 이게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입니다. 그래서 2030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온실감축 목표를 보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감축의 목표가 굉장히 작은데요. 근데 이제 2030년에 다가와서 특히 마지막 2년, 특히 마지막 해에 이산화탄소 감축을 마지막으로 왕창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보고 이 정부는 이산화탄소의 그 CO2 감축 목표를 지킬 의사가 없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이제 다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후 위기라는 것은 기후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데에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그 기후 변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연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스페인 속담인데요. 신은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는 때때로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국종훈 교수님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변한 사회의 모습과 문제점, 앞으로의 기후 예측 등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바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을 맡아주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님께서 저장을 맡아주셨습니다. 홍종호 교수님께 마이크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종성 교수님께서 다 들으셨듯이 자연과학자 입장에서 현재 이 지구온난화의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5분의 이제 패널 토론자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5분께 8분씩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거기에서 공통적인 이슈가 될 부분을 좀 뽑아서 다시 한번 제가 두 번째 라운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가급적 시켜주시고요. 8분씩 5분 일단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지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 적응센터에 있는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적응센터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뭐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산업계 뭐 여러 가지 적응 주체들의 적응을 잘하기 위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선 국정훈 교수님께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적응의 중요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방식은 적응과 감축 그 두 가지의 방식으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발표에서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1.5도를 넘어서는 시점이 IPCC의 결과를 보더라도 2040년 이전에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한 2100년에 1.5도 안정화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1.5도를 넘어서는 시점이 2040년 이전에 이제 도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도를 넘어서는 시점에 관련된 1.5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2100년 목표가 1.5도 안정화라고 한다고 해서 이전에 1.5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1.5도는 한번 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기온이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는 예측들을 보면요. 이미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리고 기후 영향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응과 관련해서 정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적응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조정 등의 행위를 통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시키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가 저희 KI의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을 할 때가 2009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적응과 관련된 적응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용어였습니다. 그러다 2015년 정도 들어서면서 사실은 기후변화 영향이 굉장히 많이 크게 이제 체감하는 것으로 다가왔고요. 그때부터 적응과 관련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적응과 관련된 것들이 논의가 많이 되면 저희 일도 늘어나고 좋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만큼 기후변화와 관련된 영향들이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이제까지 이제 기후변화 관련돼서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 그쪽 영역에서 노력이 없었느냐라고 한다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1998년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이 이제 맨 처음 수립이 됐고요. 그 이후로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지금의 탄녹법의 전신이죠. 시행이 됐었고 그 기간 중에 사실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 탄녹법
이전에 저탄소법에서는 사실은 저온과 관련된 조항이 한 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3월에 이제 시행된 탄노법 상에서는 저온과 관련된 것들이 10개 조항으로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만큼의 기후변화 저온과 관련된 관심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지만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토론집에다가도 몇 개의 그래프들을 좀 담아놨는데요. 질문을 4가지를 좀 드려봅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한 4위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물어본 국민환경 인식조사에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두 번째로 쓰레기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로 이제 응답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이제 기후 위기가 당신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실은 관련이 굉장히 높다라고 모두들 이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그러면 기후변화 문제는 일상생활과 굉장히 관련이 높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89.5% 거의 90% 정도가 되고요. 개인적으로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6%, 57%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동물이나 식물종, 두 번째가 미래세대, 세 번째는 저소득 국가의 국민,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민, 다섯 번째가 나의 공동체, 여섯 번째 나의 가족, 일곱 번째에 가서 한 75% 정도가 내 자신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나의 일상에 관련성이 높지만 실제로 이 문제 자체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설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들이 좀 일어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기후변화 문제의 속성을 조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는 복잡하고 생소하고요. 천천히 움직이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대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불확실한 장기적인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뭔가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는 이제까지 우리가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었고 불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기후변화라는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후변화 심리학에서 조지 마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일이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기후변화는 전적으로 우리의 변화 능력 안에 있는 문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2023년 대한민국 적응주간 송도에서 열린 적응주간에서요. 지방정부 적응 선언식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 226개 기초지자체 총 243개 지자체 중에요. 234개가 기후위기 적응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하고 같이 뭔가를 약속하는 그런 행동들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후변화에 대한 가치와 신념들을 좀 올바로 세우고요. 원칙을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정립되고 나면 함께하고 같이 행동하는 그런 실천의 움직임이 좀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연결하고 지속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자의 삶과 영역 그리고 내가 하는 업무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신주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실제 우리가 다 체감하는 것이지만 다 기후변화는 정말 글로벌하게 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에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어떤 인식의 괴리 또 행동과 생각의 괴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세 분의 토론자인데요. 이 세 분이 다 공통점이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또 단체에 속해 계시고 아마 대한민국의 20, 30대를 현재 속해 있는 청년들 중에서는 평균 이상의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토론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여기 뭐 참석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좀 늘 하던 얘기 말고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은 기성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는 과연 이 기후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나는 외로운 소수인지 여기 지금 제목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 제목이 더 이상 누가 물러날 수 없다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솔직하게 오늘 이 자리는 이게 텅텅 비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청년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초청을 안 한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8분씩 좀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김선율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크 부대표십니다. 어디 계시죠? 네. 네, 방금 소개받은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율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정말 솔직한 얘기를 준비를 해왔는데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좀 한결로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세대들도 그렇고 심지어 이런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기후변화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떠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명쾌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바야흐로 보일링 어스의 시대다, 이제 글로벌 워밍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앞으로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기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우리가 사회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그 1.5도 시나리오조차 정말 적지 않은 시간과 자원이 투자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진전을 막겠다면서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 속도를, 그러니까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추겠다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감축 정책들을 펼칠 때 사실은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이나 고향을 잃었고, 정말 더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당연히 끝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활동가들, 혹은 교수님들, 학자들, 많은 전문가들, 그다음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청년들까지 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 시점만큼은 우리가 명쾌하게 기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에 있는 많은 활동가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 2030년에는 단체를 없애자, 어쨌든 2030년까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우리 단체의 목표는 2030년에 해체하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2030년에 정말 이 1.5도라는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노출될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이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와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많이 인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국제사회는 이미 인지해 왔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주민의 수를 좀 명확하게 정량화하는 건 어렵지만 급격한 형태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를 봤을 때 작년에만 3천만 명이 넘는 인구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여태까지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이자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41%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집계되지 않은 기후변화로 이주를 생각하면 더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재작년 당사국총회에서 청년대표로 참석을 했을 때 차드의 친구가 이제 제가 손실과 피해 관련된 세션에 들어갔을 때 차드 친구가 저한테 화를 내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족 사람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지금 몇 년째 아프리카를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고 저한테 화를 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고 당사국총회 같은 협상장에서 이들이 그때 삶의 권리를 주장해왔지만 대책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일함의 대가로 우리는 이제 턱끝까지 온 기후변화의 피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체감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지만 사실 우리는 벌써 3년, 2년 전부터 급격하게 달라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남 반지하 침수돼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례가 그랬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올 초에 있었던 남부지방의 이례적인 제한급수 사태가 그랬고 재작년에 충북 영동지방의 용담댐 방류에서 마을이 침수됐던 사건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질적이게도 이러한 피해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 시대 아래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적응에 있어서 기후위기 탓에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이들에 대한 포용력과 회복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쨌든 기후변화를 지금 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게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 적응하지 못하면 내일의 생존이 위협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력과 포용력에 대한 투자가 기후위기 대응으로부터의 어떤 회피나 외면이 아닙니다. 회복력과 포용력이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는 굉장히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수립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환경부와 이제 KI 국가기후위기센터, 국가기후위기 적응센터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던 게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취약계층들이 조사가 되고 우리가 기반을 쌓았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이러면 너무 큰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 라는 이유를 하지 못했던 과감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여태까지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고 그 성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라는 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격렬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며 어떤 경제, 사회로부터 삶의 양식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기후변화와 적응과 대응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심지어 기후변화 대응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급진적이고 과감한 방식들을 얘기하고 회복력과 포용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거부감이나 우려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세태는 더욱 터무니없게 느껴집니다. 제가 토론문 초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로, 페이퍼로 보고 있는 것보다 실제 지방 현장을 나가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개개인한테 기후변화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기후변화에 얼마나 더 영향을 미쳤냐고 했을 때 그 지역, 그 나라,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담대하고 위대한 걸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회복력과 포용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통념과 규칙으로 우리 앞의 위기를 해석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해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시장 논리, 기존의 사회 구조 상에서 이 눈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위기를 해결하겠다. 이건 사실은 되게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 삶에 맞닿아 있다라고 제가 여기 토론문에 적었지만 맞닿아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저희는 허리까지 거의 목끝까지 찼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 목끝까지 맞닿은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담대한 해결책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담대한 해결책을 기반으로서 회복력과 포용력, 그다음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두 분 이제 또 청년 토론을 또 하실 텐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재 7, 80대 분들을 산업화 세대다 이렇게 부르죠. 또 제가 속해 있는 저는 이제 그 끝입니다만 40대, 50대를 민주화 세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지금의 20, 30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세대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제가 어떤 청년들을 보면 우리는 기후위기 세대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런데 과연 지금의 20, 30대의 전반에 걸쳐서 내가 기후위기 se대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우리 세대 차원에서 기성세대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기에 대한 어떤 전격적인 정책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촉구하고 또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그런 식의 어떤 컨센서스를 현재 20, 30대들이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또 각자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분야에서 그런 것을 하면서 현재 20, 30대들이 어떤 면에서 좀 공통 분모가 있고 우리 세대의 정체성은 무엇이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토론문을 작성해 오셨겠지만 사실은 제가 수많은 토론을 기후변화 관련돼서 갑니다만 오늘은 특히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이 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랄까 고민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오늘 토론회의 분명한 차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황석진 기후 커뮤니티 턴테이블 공동대표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기후 커뮤니티 턴테이블의 황석진 공동대표라고 합니다. 우선 토론장 만들어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리며 토론문을 준비를 했지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시는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택배기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택배기사라는 드라마가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산소를 통제받는 사회라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 자체는 이제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산소 호흡기 없이는 일반 시민들은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반면에 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이 아닌 새로운 건물을 건설을 해서 그 공간 안에 그 지하 시설에서 깨끗한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호흡기 없이 살고 있는 그런 계층 간의 분리가 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산소라는 필수재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기후변화도 어쩌면 나중에 심각해지게 될 경우에 사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좀 강한 문제가 그런 필수재들이 권력화되어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달라질 뭐 지하수, 뭐 식량, 자원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쩌면 정말 강하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일단은 토론의 서문을 열었고요. 기후위기 세대라는 공감대를 제가 활동을 하면서 그간 고민을 되짚어 보면은 문제 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구 온난화라는 개념이 매년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라는 그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주체에 대한 부분들은 그걸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문제인가라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히 활동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기후변화를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또 그런 인식 차이가 크다라는 지점이 있고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이 모든 사회 문제에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민주화 운동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맨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코어 계층의 몇 명들이 앞서서 주도를 했었고 그리고 그 운동이 확장되면서 그 다음 에 있는 층을 끌어들였고 뭐 이런 식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게 사실은 1992년도에 전 세계 한 190개 국가가 모여서 국제협약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됐는데 지금 벌써 30년이 흘렀지만 그 시기 이후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뭐 선진국만의 문제인가 개도국만의 문제인가 라는 거를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방식들이 이 온실가스 배출을 기반으로 모든 제품들이 생산되고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관념들의 어떤 동의나 합의를 좀 커지지 않는 이상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핵심은 결국에는 아까 국정성 교수님이 발제해 주셨듯이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기후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뭐 자연이나 식물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피해를 겪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인간이 피해를 보는 것, 이 지점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문서를 좀 보다가 중국에서 특히 이번 상반기에 가뭄으로 인해서 수력 발전이 매우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염과 가뭄으로 중국 그 국민들에게 필요할 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댐을 활용한 수력 발전을 돌리지 못해서 이로 인해서 결국엔 다시 또 화석연료를 발전이 늘리는 기후변화의 문제가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이후엔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몇 개 준비했었었는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물론 뭐 청년들을 평생 학교에서 만나지만 또 이런 자리는 어떤 학교에서 교육자로서 학생을 대하는 것과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준비한 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금 네. 문제 제기한 거를 약간 이 토론에 좀 녹여내면 좋지 않을까. 좀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국회에서 지금 해상폭력 법안이 사실은 그 여야가 공동 발의해서 법안의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정치적인 문제로 다른 법안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서 해상폭력 법안이 통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가의 NDC를 맞추려면 풍력 보급이 제일 빨리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풍력 특별법에서 하려는 게 정부가 계획 입지를 그 풍력 발전기를 꽂을 지역을 정부 주도로 그 계획 그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건데 이 논의를 하다가 이제 또 멈춰 있는 게 정치적인 문제로 멈춰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치적으로 보면은 그 풍력 발전기가 들어오는 게 지금의 한 몇십 배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와서 그 풍력 발전이 들어와야만 지금 석탄 발전소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했던 거는 그 한국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도입하면서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 즉 기업들이 스스로 시장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라는 제도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벌써 거의 한 10년째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시장은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배출권 가격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NDC 상향하면서 뭐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배출권 시장만 보더라도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준비가 산업계에 전혀 되었었지 않다. 그래서 2030년 목표도 그런 연유에서 조금 낮출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인증서 관련돼서 REC라는 게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사용 분방 기업들이 이 REC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배출권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한국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REC 가격이 사실은 배출권과 비교했을 때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싸면은 REC를 많이 구매를 할 텐데 지금 REC 가격도 원래 설계 같은 경우에는 REC 가격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도록 설계를 해놨지만 그 공급이 부족하고 의무 할당을 늘리면서 수요가 증가해서 RPS 시장에서 REC가 계속적으로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상쇄 효과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을 계산을 해봤는데 배출권이 최근에 10,000원대로 떨어지면서 킬로와트당 4원이었는데 최근에 REC 가격은 킬로와트당 80원으로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간 RPS도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똑같이 시장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현실적 좀 고민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딜로이트에서 올해 초에 그 CEO 대상, 그 CXO, CFO나 CEO들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를 냈었는데 이 중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의 별개의 질문으로 기업 내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영향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절반을 넘는 그 임원진들이 그렇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 토론도 준비하면서 나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또 고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또 학술 논문에서도 드러난 걸 보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 있는 세대는 40대입니다. 40대가 기후변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했을 때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첫 번째 세대예요. 두 번째가 5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 30대로 내려가거든요.
70대 이상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지금의 20, 30대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세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건지,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연구원께서도 실제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체감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결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실제 나에게 이게 닥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시급한 문제가 우리 청년들이 더 많다. 말 그대로 개인의 지속 가능성이죠. 이런 것이 지금의 20, 30대에 좀 더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저는 절대로 이것을 뭐 20, 30대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현재 세대에 그냥 드러난 현상을 그렇게 보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그 세대에 속한 분들로서 어떤 이런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제 질문을 한번 말씀을 좀 더 드려볼게요. 그 다음 김하연 대학생 기후행동 전국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기후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대표 김하연이고요. 일단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거에 좀 더 과감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20, 30대가 정치 무관심층이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내 이야기가 진짜 반영돼서 정치권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차피 내 이야기가 반영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에서 활동을 하다가도 그만두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토론문을 제가 길게 쓰진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든 NDC 감축목표 산업계 부분 줄인 거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써놨었는데,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학생 기후행동은 이제 정의로운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기후정의단체다라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 학기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 신입회원을 모집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약 2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항상 신입회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200명? 네, 200명 정도가 저희가 근데 서울에만 있지는 않고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광주에 있고, 요번에 전북 지역이랑 제주 지역까지 준비 지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물론 나가는 대학생들도 많지만, 그 대학생들이 왜 이 지원 동기 같은 걸 받잖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이제 쫙 보면은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기후 위기라는 문제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공부해보고 싶어서, 혹은 저희가 행동이라는 단체의 색깔이 있다 보니까 행동해보고 싶어서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생 기후 행동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생 기후행동에서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나 혹은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특히나 아까 세대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기 이전에 저희 대학생 기후행동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우리는 오염수 세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번 방류되기 시작하면 약 30년 동안 방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세대 속에 살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수 세대라는 이야기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학생들이 제 친구들이 이제 같이 활동을 하다가 왜 그만두려고 하냐라고 얘기하면은, 근데 뭔가 나는 이렇게 해서 사회가 바뀔 줄 알았는데 이 사회에서는 내 목소리가 변화하지 않는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존의 정치권들은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시 돼서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 내도 들어주지 않는데, 그냥 나는 뭔가 농촌에 들어가서 같이 내가 자급자족하면서 살고 그냥 내가 그렇게 그 마을 공동체를 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성세대한테 저는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기후행동에서 내년에 이제 총선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총선 후보들이 과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그 기후 정책 토론회나 이런 것들 내부로 진행을 해서 이제 각 정당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청년 아고라 제목이 기후위기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인데 대학생들은 정말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기후행동이 2020년에 처음 생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학내에 환경 동아리 이런 기후 동아리들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거의 기후행동이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없었는데 지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을 때 그 게시판에 보면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이랑 기후 단체들이. 근데 그 이유는 그만큼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 기성세대들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발맞추어서 이 온도를 맞추고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토론회 자리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허심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제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해주셨는데 왜 40대, 50대가 기후변화 문제에 가장 관심이 높다, 심각하다고 반응을 할까? 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이른바 진보의 어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지 않나. 근데 사실은 여러 우리 특히 이제 교수님께서 발제도 그랬고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람이 살고 죽고의 문제고 특히 취약계층 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어떤 기후 피해가 있었을 때 직접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 노약자들. 사실은 이게 과연 진보의 문제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한 개인이 또는 한 사회가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사는 삶의 문제인데 이것이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 보수보다는 진보. 또 이런 왜냐하면 이제 가장 모든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40대가 가장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인 그런 이슈를 이제 주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한국 사회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힘을 얻고 여론을 움직이고 정치인들이 이러한 어떤 국민의 여론에 순응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아까 우리 황석진 대표도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있어서도 국회에서 너무 공전이 오래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죠. 그런 것들이 결국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정치적인 타협을 하고 의미 있는 법안을 만들어낼 텐데 아직 한국 사회가 기후변화 문제 또 거기에 대한 정책, 대응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념의 색깔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면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나. 오히려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청년들은 아까 우리 김하연 전국 대표께서 어떤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를 정치와 무관하게 이것이 훨씬 더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다라고 접근을 하면 좀 더 많은 20, 30대의 공감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문제 의식에 대한 기성세대의 공감대도 얻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꼭 쉽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좀 문제 의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황인성 쿠키뉴스 정치팀 기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정치팀 황인성 기자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참석하신 청년 대표님들하고 마찬가지로 2030 세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세대가 맞고 또 이제 출입부서는 산업부서도 출입을 했었고 이제 산업부에서 정치부서로 마침 산업부서 있을 때 또 에너지를 담당을 해가지고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부서로 와서 이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발제대로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한 게 맞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위기를 대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가들도 이제 대응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법을 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탄소 중립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 의지 등을 밝히는 등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보면은 실제로 추진 의지가 있는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 지점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일단 당장 출입하고 있고 여기 국회에서
만 보더라도 사실 정쟁이 좀 우선인 상황이에요.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 공감을 하고 이제 뭐 법을 통과시켰지만 탄소중립법, 일명 탄소중립법을 통과는 시켰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상풍력 법안 같은 경우에도 뭐 정쟁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후순위로 밀려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탄소중립법이 통과된 이후에 지난해 말에 기후특위가 국회에서 꾸려졌습니다. 여야 그리고 그 비교섭 단체까지 포함해서 특위가 꾸려졌는데 그 총 회의를 4번 했습니다. 4번 하고 가장 최근에 한 게 6월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공청회 하고 그냥 끝났어요. 업무 보고 2번, 뭐 공청회 1번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지금 11월 말까지가 그 특위의 활동 기간인데 그냥 업무 보고 받고 공청회 받고 끝났습니다. 정의당 장혜원 의원만 홀로 입법권이 없으니까 특위의 입법권을 좀 부여하는 것을 좀 추진을 하고 어찌됐건 결의문이 됐든 방향성이 됐든 이것들을 좀 국회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자라고 했는데 그냥 끝났습니다. 그 6월 이후에 뭐 그 정쟁들이 너무 많았죠. 뭐 정치권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다른 것들은 다 우선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감 시즌이고 국감 끝나면 이제 특위가 끝나서 아무 결론도 못 내고 끝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정부도 좀 비슷합니다. 정부도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만들어서 활동을 전개 중이지만은 가장 최근에 한 회의가 6월입니다. 6월인데 그 탄노위에서 네네네. 제가 이제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게 항상 팔로우하는 게 아니어서. 근데 최근 전체 회의가 6월이었고 이제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의결하고 뭐 이제 올해 어떤 기본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에서 그냥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예산 국면 들어오고 나서 긴축 예산한다고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디 해외 나가셔가지고 뭐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선언도 하시고 하시지만은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예산을 축소했고 최근에 이제 환노위 오늘 이제 주최하신 전용기 의원이 속해 있는 환노위에서 기상청 국정감사를 했는데 이때도 기후 예산들을 대폭 깎았다는 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사실 R&D 예산 많이 깎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R&D 예산 깎고 지금 당장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게 실천이 가능하냐 마냐라는 기로에 있는데 기후 예산을 깎았어요. R&D 예산을. 이걸 늘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이걸 긴축 재정이라고 깎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진짜 정치권이 의지가 있느냐 이게 좀 저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청년 대표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좀 이제 저는 크게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기후위기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은 물러날 수가 더 이상 없습니다. 물러날 데가 없어요. 그 이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더 이상 물러나지 말고 이제 소리를 쳐라. 이제 소리 내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앞서 존경하는 홍정호 교수님께서 이제 2030 세대는 어떤 세대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죠. 근데 앞서 이제 40대, 50대는 민주화 세대죠. 이제 뭐 민주 세대는 직접 투표권을 이제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도 민주화도 쟁취하고 또 산업화의 주역이기도 하고 이바지했어요. 근데 2030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생존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물론 계속 밀려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정치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지금 정치권이 듣지 않는다. 우리가 얘기해도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에 정치 효능감이 있느냐 이거를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좀 그 젊은 층들은 그걸 이용을 해야 돼요. 지금 2030 세대 투표율이 낮아요. 낮은데 2030 세대는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색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일명 부동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은 청년들이 우리에게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청년 정책을 내놓는데 그걸 좀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에 대한 것이 곧 우리 청년들을 위한 거다라는 메시지도 내고 목소리도 내고 예를 들면 뭐 청년 대표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장 환경적인 뭐 국회의원 순위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세워서 발표를 하신다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 후보를 그래서 지지한다.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환경 관련된 법안을 얼마나 발의했는지 이걸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 이제 같이 협의를 하시든 기준을 세우셔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게 막 그 특위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켜보시고 왜 안 열리지? 6월 끝났는데 7월, 8월 2달 지나도록 안 열렸지? 이거에 대해서 뭐 항의 편지를 보낸다거나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과 정치권에는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좀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후 정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정책은 곧 청년 정책이기도 하고요. 정치는 또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뭐 이재명 대표가 됐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김기현 대표가 됐든 뭐 그 나는 그 오늘부터 민주당은 환경적인 정당을 뭐 선언합니다 하면서 뭐 무슨 전체 회의를 한다거나 최고회의를 한다거나 그 물병이 아닌 텀블러를 우리는 사용하겠습니다. 라든지 우리는 보도자료를 종이로 전혀 배포하지 않겠습니다. 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은 많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야당이라서 정책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 예를 들면은 국민들이 그걸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환경 보고 하고 싶어. 이거 기후위기 탈출하고 싶어. 나도 기여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얘기는 알고 계시죠. 뭐 텀블러 사용하고 뭐 하고 저도 그 뭐 스줍이라고 할까요? 여기 줍깅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좀 해보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이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되면 이제 이슈가 되고 이것들이 이제 알려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조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제안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 여기 기후와 관련된 청년들이 좀 하실 수 있는 범위 이게 아닐까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곧 청년 정책임을 알고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그걸 좀 탄탄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정도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네, 황인성 기자님 역시 언론에 계시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다음 라운드를 돌아가기 전에 김윤준 대학관리 대표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이게 5번째라고 했죠. 올해 들어서. 예, 맞습니다. 지난 4번은 어떤 주제로 했습니까? 그리고 그 4번의 주제를 할 때의 호응도랄까 참석률은 어떠했습니까? 저희가 지난 4번은 4월 달에 일단 정치 혐오 관련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5월에 저출생 관련해서 진행을 했고 7월에 이제 니트라고 하죠. 니트 청년들, 니트 생활자 대표님도 모셔서 좀 그런 것도 하고 8월 같은 경우는 주거빈곤 관련해서 청년분들 모시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4월이랑 7월 토론회, 정치 혐오 때랑 니트 토론회 때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와주시고 청년분들을 좀 모시고 많이 했었는데 저출생 때랑 저희가 주거빈곤 때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어떤 뭐 관심도의 차이라고 저는 뭐 생각을 그렇게 딱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이 토론회 자체가 뭐랄까요 좀 더 홍보가 되고 청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사실 항상 올 때마다 저도 느끼는 게 항상 국회에 이렇게 여러 홍보가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청년아고라는 항상 없어서 그것도 사실 항상 궁금했는데 좀 호응이 사실 조금 더 됐으면은 저희도 효용감을 느끼고 좀 더 열심히 뭔가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점점 호응이 떨어지는 모습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의 이 기후변화 위기 토론도 마찬가지가 아니고. 저희가 저희 대학관리라고 이렇게 비영리 독립언론 대학생들만 기자들로 쓰고 있는데요. 한 50명 정도 기자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 기후 위기에 되게 관심이 많고 다들 문제 의식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토론회를 열고 이렇게 와주십사 하면은 또 아무래도 대학생분들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계속 가로막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뭐랄까요 그 기후 위기도 사실 어떤 이게 옆에 이렇게 뭔가 수치가 딱 나와서 제가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뭔가 대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뭐 취업에 대한 관련된 문제나
뭐 당장 내 뭐 학점에 관련된 문제나 그런 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뭔가 이런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문제의식은 다들 있지만 행동까지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대표님들이나 이렇게 연구원분들 전 굉장히 사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통 이런 국회에서 한 토론을 보면 주최하는 국회의원은 최소한 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전용기 의원께서 본인도 안 왔어요, 이제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모르겠어요. 아무 또 설명도 없이. 그래서 사실은 이분도 청년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 좀 현재 우리의 좀 안타까운 답답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발제도 해주셨고 5번의 토론이 한번 돌아갔는데 먼저 제가 좀 교수님께 먼저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이렇게 쭉 청년들의 토론을 좀 들으시면서 또 학교에 계시고 하니까 또 자연과학자로서 기후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는데 느끼신 게 어떤 게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의 논의가 사회적으로 기후 문제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5분의 그 발제하신 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홍정훈 교수님이 무슨 얘기도 많이 잘 들었는데요. 그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후 변화 문제는 풀기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아니다. 네, 아니다. 예. 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결책은 쉽습니다. 우리가 하려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지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기후 변화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뭐 이 극단으로 이렇게 인보로 말할 수 이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거든요.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는 사실은 뭐 힘센 국가들이 이미 만들어놨고 그 피해는 온전히 그 개발도상국 힘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후 변화 문제에 그 대부분의 부자인 어떤 부자인 사람들이 부자인 국가, 부자인 사람들이 만들어놨고 그 피해는 이제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거고 그리고 기후 변화 문제는 기성세대들이 이전 기성세대들이 만들었고 그 피해는 후손 세대들이 만든 굉장히 이게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홍정훈 교수님이 뭐 20, 30대는 뭐 기후 위기 세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후 위기 세대는 지금 20, 30대가 아니고 지금 10대 더 밑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세대들이 온전히 기후 위기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 문제는 선택의 문제니까 그거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그 뭐 김한현 대표님이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중 강연도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또 20, 30대 청년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척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언론에 막 나오고 그다음 뭐 어디 뭐 그 파키스탄에 뭐 저기 홍수가 일어나고 뭐 그러게 뭐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각각 20, 30대의 청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20, 30대 청년들이 일반적인 20, 30대 청년들이 그렇게 실제로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선택의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건 좀 잘못된 뭐랄까 그 선동 꼭 선동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명확히 정책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정책의 선택의 문제라기 위해서는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 또 20, 30대 청년들이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뭐 진보와 보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분 지금 우리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책 그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정확히 알고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매우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20, 30대의 청년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뭐 김한현 대표님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3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5분 토론자께서 한번 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지영 박사님. 제가 40대이긴 한데요. 가장 기후 변화에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높은 세대가 이제 40, 50대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뭐 사실 본의 아니게 먹고 사는 업 자체가 기후 변화와 직결되어 있어서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기후 변화 적응과 관련된 이야기를 2009년부터 사실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정책도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가까이서 지원을 하고 법안 만드는 것도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별로 바뀌는 느낌을 강하게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한 13년, 4년 정도 적응센터에 있으면서 생각을 하는 게 저의 삶이랑 이제 연관해서 과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들 수 있게 나 스스로도 그렇고 나의 아이도 그렇고 저희 신랑도 그렇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답은 삶의 철학과 방향과 원칙과 가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라는 결론을 지금 거의 내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삶의 원칙과 철학 같은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사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말씀 이제 토론자분께서도 말씀 주셨고 교수님도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이제 환경 문제 자체는 굉장히 뭐 계속 외쳐야만 들어주잖아요. 굉장히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쳐야만 이제 들어주는 문제였는데 기후 변화 문제도 사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제 정책 결정을 하는 분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하는 이제 연구원의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논리적인 자료들, 논리적인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사실은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요즘에 생각이 바뀐 게 그것보다는 차라리 일반인들이 기후 변화랑 관련된 인식이 조금 더 높아지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한 그 투표권과 관련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한 2, 3년 전부터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연구기관에서는 교육이나 홍보와 관련된 것들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는데 이제 일반인들이랑 가까이 다가가고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교육과 홍보 영역을 건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 홍보에 좀 신경을 쓰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획을 했던 게 뭐 그린 공모전이라든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어린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공모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적응과 관련된 것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아카데미를 연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기획을 해서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느끼는 점은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그린 공모전들이
응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에 비해서 정원센터 그림 공모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서 아, 관심이 없는 게 아니구나.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니까 질보다는 양으로 좀 승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같이 제공해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이세요. 그다음 김선율 부대표. 네, 앞서 다른 토론자분들 말씀 들으면서 되게 재밌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기후위기 세대에 대해서 적응하는 게 조금 다 다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위기 세대라는 말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밖에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40, 50대가 제일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다라고 했는데 50대도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40대도 앞으로 이 지구에서 60년을 더 살아야 하고요. 지금 그냥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20, 30대는 정말 무슨 세대인가? 공통분모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뭐 어떤 세대가 더 힘들다, 더 힘들다를 얘기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지만 지금 20, 30대들한테는 너무 많은 문제, 그러니까 너무 많은 퀘스천 마크가 놓여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개인의 지속 가능한 일상에서부터 또 사회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시각이 다각화되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너무 많아진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공통된 문제로 모든 20, 30대가 모여서 이걸 해결해야 돼 하고 묶이기에는 너무 의견이 다양합니다. 너무 관점이 다양하고 심지어 기후변화라는 어떤 공통된 이 문제 안에서도 의견이 너무 다르고요. 너무 고민해야 할 요소가 많고 뭐 석탄화력발전소를 뭐 폐지한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그럼 그건 어떻게? 지역 문제는 어떻게? 지역 경제는 어떻게? 이런 논리들이 막 뛰쳐나오는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기후변화는 생존 문제인 거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생존 문제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열성적인 활동가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기후변화를 인지하는 지지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저는 그런 지지자로부터 활동가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활동가들은 정말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기후변화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게 이제는 생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랑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싱크탱크들이 생기고 있고 이제는 내가 활동가라고 해서 정말 손가락 빨고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러면 지지자들은 이게 기후변화가 우리 생존 문제야 라고 말해도 당장 다음날, 다음 주, 다음 달 월급이 안 나오고 정말 내 생존이랑 직결되기 시작하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후변화 때문에 활동을 하고 싶어도 어쨌든 내가 진짜 취직을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40대가 제일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왜 심각하다고 생각하냐고. 근데 40, 50대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들이 내 자식이 살아야 되잖아요. 나야 뭐 죽으면 그만이지만 내 자식이 앞으로 70년, 8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을 기후변화를 체화시킬 거냐. 그러니까 정말 기후변화 생판 상관없는 잡을 가지더라도 어떻게 체화시킬 거냐 했을 땐 결국은 교육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앉혀놓고 뭐 중고등학교 때 가르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 속에서 진짜 기후변화랑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그냥 더 나아가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보통 대부분의 심지어 저는 환경정책을 전공했는데도 제 같은 동기들조차도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게 내 일상의 일부분을 희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더 좋은 거야. 근데 더 좋은 거라고 말하면 실제로 더 좋아야 됩니다.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정말 기후변화를 대응하고 기후변화를 막아가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들이 실제로 나한테 더 좋은 인센티브로 떨어져야 돼요. 그게 단순히 뭐 돈이 아니라 이게 더 좋은 거구나. 그러면은 정말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라는 거죠. 그건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얘기할 때 우리가
환경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어떤 청년들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기후변화 교육을 받겠어. 막말로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누가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청년들이 기후변화 20대 30대들이 기후변화에 더 몰입하고 아 이거 정말 우리의 생존 문제구나라고 자각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김선율 대표께서 아주 저는 굉장히 귀가 좀 번쩍 뜨이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때는 그 90년대에 대한민국의 환경운동이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90년대가. 근데 그때는 뭐 기후는 아니었고요. 주로 이제 수질, 쓰레기, 뭐 이제 대기 이런 문제였는데 그 당시 정말 그 대학생들이 그 환경단체에 가서 거의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 그냥 일하는 것 자체를 마다하지 않는 일부의 그런 활동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델이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심지어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개인의 지속 가능성과 어떤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런 글로벌한 지속 가능성이 함께 가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20, 30대들이 보람과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면서 이 운동을 하고 또 이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황석진 공동대표. 네. 우선 아까 제가 알기로는 국회 포스터 걸리는 건 의원실에서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안 했군요, 일을. 이거. 네, 저도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 지금 세대에서는 그 사회적 갈등과 양상이 너무 다양한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금은 선명하게 뭉칠 수 있는 지점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2019년부터 기후변화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막 거리에 나오면서 맨날 경찰서 가서 집회 신고하고 맨날 거리에 있으면서 하는 생각이 결국에는 이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목소리를 모으고 대안을 제시를 하지만 그런 누적되는 어떻게 보면 실망감 그런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쌓여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 저도 졸업할 때가 되니까 뭘 해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회로 설계하는 학부 연구실 들어가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기회가 좋게 돼서 기후변화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생업과 개인의 지속 가능성 최근 들어서 뭐 기업 ESG나 뭐 기후변화 대응 확대되면서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배출권 관련돼서도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그린 잡으로 통용되는 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자리들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그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청년 일자리 조직을 형성을 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형성을 했다고 하던데 그런 것처럼 조금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일자리 정책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EU에서는 정책적으로 몇 킬로 이상 거리는 비행기를 타지 말게 한다든지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 몇 킬로 이상 달리지 못한 속도 제한을 건다는 등 그런 정책적이나 법안적인 부분의 결국엔 생활 방식과 관점의 전환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아주 현실적이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녹색 일자리 우리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정말 당당하게 이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기후변화 운동의 성공의 중요한 필요 조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하윤 전국대표. 네,
일단은 쭉 토론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이제 대학생 기후행동을 처음 만들 때부터 같이 있었는데 직접 만들었어요? 같이 만들 때부터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을까 좀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좀 고민을 해봤을 때는 기자 없는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은 우리가 아무리 작성을 하고 좋은 글을 써도 우리의 글이 보도되지 않더라. 그럼 이것을 아무도 안 어떻게 이제 회원들이 물어봐요. 왜 기자회견인데 기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아무리 진짜 좋은 글을 쓰고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도 이게 진짜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것은 내년 총선에서 사실 20, 30대가 지금 캐스팅 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 단체는 어떤 후보들을 어떤 정당들을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안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이 일단 먼저 제기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는 각 정당별로 기후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요구할지 이런 것들을 짜보려고 합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각 정당의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도 진행을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후보들을 지지한다라는 것들까지 이어져 나가 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왜 항상 이 정치권에서는 핵심 공약이라고 말하니 5대 공약 혹은 6대 공약 이렇게 말하는 것에 왜 기후랑 환경 관련된 게 없을까? 안 들어가요. 왜 항상 부동산 관련된 것만 들어가고 경제개발 관련된 것만 들어갈까?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이고 이곳에 어떻게 하면은 기후랑 환경 관련된 것이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가 지금 저희한테 놓인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20, 30대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게 저희는 이제 대학에서 실제로 지금 재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회원들이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부터 이것들을 알리고 같이 목소리를 모아내서 실제 정치에서부터 이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목소리 내는 것을 이제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외치기만 하지 말고 직접 조사하고 진짜 요구하고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조금 발전되는 단체가 3년차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과정에서 오늘 전현기 의원님이 오시진 않으셨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환노위 이제 위원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청년 위원장님 이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이후에 같이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황인성 기자님. 네, 기자 없는 기자회견이라는 말에 좀 언론인으로서 좀 미안한 마음이고요. 사실 기자들도 이제 다양한 취재거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챙길 수는 없는데 일명 어그로가 끌린다고 하죠.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데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서 청년들이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이게 네이밍을 하든 그런 걸 잡아서 하면은 좀 더 그래도 청년들이 조사해 봤더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환경 관련된 기자들은 좀 많이 생길 거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은 돈 따라서 움직이고 제가 산업도 출입했다 보니까 기업은 돈 따라서 움직이고요. 정치인들은 표심 따라 명분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은 돈 따라 움직인다고 했는데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 우리는 좀 더 지불하더라도 이거를 소비를 늘리겠다. 사실 다 가난할수록 그걸 소비할 수는 없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기업들은 그런 걸 더 개발을 할 겁니다. 왜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차원의 소비자 측면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도 있고 또 정치인들은 표심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네가 이거를 할 경우에 난 표심을 줄 거야라는 메시지를 인식을 시키면은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 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 활용하고 명분도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청년 중요하다 말 엄청 하잖아요. 그럼 청년들을 위하면 이걸 좀 해달라 라든지 더 이상 빠질 수 없도록 이제 뒤로 빠질 수 없도록 어떻게든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정치인이시기는 하지만은 그런 명분들로 좀 밀어붙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제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린 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청년 기후 위기 관련해서 환경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청년들을 정말 지지를 하고 그분들이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나중에 걸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힘이 빠져서 저 선배는 저렇게 환경 관련해서 운동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먹고 살 거야 이렇게 하면은 후배들이 이제 안 따를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 됐건 이제 그런 직업들이 생긴다는 게 너무 긍정적이고 그런 활동들 이제 그런 그 위로 올라가서 뭐 기업이 됐든 어디 됐든 뭐 관련돼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면은 또 후배들도 아 이렇게도 우리가 할 얘기 하면서 환경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시는 선배들 환경 청년 선배들이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에서 응원 드리는 마음으로 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홍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두 단어가 생각났어요. 이게 뭔가 바꾸려면 정말 집요하고 끈질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없이 그냥 말만 하고 또 금방 실망하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고 원래 이거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뛰어든 거거든요. 그렇잖아. 이게 쉬울 것 같았으면 이미 교수님 말씀대로 다 해결됐겠죠 벌써.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여서 그런 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 거니까 집요하고 끈질기게 해야 하는 마음을 좀 더 가다듬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2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후위기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5번째 청년 아고라를 마치겠습니다. 먼 길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민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